앞서 올려드린 동영상에서 편안한 투자에 관한 기초적인 사항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투자 전략에서 SAA는 전략적 자산 배분으로 번역할 수 있고 TAA는 전술적 자산 배분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SAA는 주식, 채권 등 자산을 고정 비율로 배분하는 방식을 의미하고 TAA는 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해 능동적으로 비중을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아마도 저의 거시적 투자 전략은 SAA에 보다 가깝다고 할 수 있고 약간의 TAA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는 전략이라고 분석할 수 있을 듯합니다. 퀀트 투자는 수학적, 통계적 모델과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매수, 매도, 종목, 자산 선택 등 타이밍을 결정하는 투자입니다. 어떻게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입니다. 퀀트는 퀀터티티브의 약칭입니다. 계량적이라 번역할 수 있습니다. TAA는 전략, 퀀트는 방법론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퀀트 투자, TAA 투자를 혼동하여 사용하는 경향도 많습니다. 이것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그리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여기서 한 곳의 사이트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는 간단한 시장 정보도 볼 수 있습니다. 각 나라별 시황 및 자산별 그래프와 수익률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5년간 각 섹터별 현황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도 유용하지만 포트폴리오별 분석이 이 사이트의 최대 장점입니다. 레이지라는 말이 참 아름답게 다가옵니다. 뭔가 왠지 쉬울 것 같은 느낌입니다. 마크 파버부터 데이비스 스웬슨까지 매우 유명한 사람들의 포트폴리오를 분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크 파버 포트폴리오를 살펴봅니다. 마크 파버는 닥터 둠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스위스의 경제학자입니다. 1987년 블랙 먼데이를 예측해서 유명해진 분인데 사실 틀린 예측도 많았다고 합니다. ETF가 여러 개라서 복잡해 보이지만 무척이나 단순한 포트폴리오입니다. 붉은색 상자로 표시한 부분이 주식입니다. S&P 500과 선진국 등에 초대하는 것들입니다. VNQ는 부동산, BND는 채권, GLD는 금입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금을 그저 동일하게 25% 담고 있는 너무나도 단순한 포트폴리오입니다. 이런 배분이 놀라운 수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금융위기 이후에 2014년까지는 S&P 500을 넘어서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지만 대부분의 포트폴리오가 그렇듯 최종적으로는 S&P 500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CAGR은 6.87%입니다. 나쁘지 않은 결과입니다.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MDD입니다. 마이너스 28.8%는 아주 훌륭하다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단순한 포트를 감안할 때 견딜 만한 수준입니다. 알파 투자, 베타 투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알파를 찾아라, 알파가 사라졌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베타 투자는 시장 전체, 즉 시장 수익률을 추종하는 투자입니다. 대표적으로 S&P 500 ETF와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인덱스 투자를 의미합니다. 알파 투자는 시장의 평균인 베타 이상의 초과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입니다. 퀀트, TAA 전략 등등. 사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알파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알파값, 베타값을 이렇게 계산하기도 합니다. 관련한 논문을 보거나 읽을 것이 아니라면 이런 것도 있다는 정도로만 아시면 됩니다. 전체 시장을 기준으로 SCHD와 QQQ의 알파값, 베타값을 구해본 것입니다. 수치들의 값을 기억한다던가 변화에 주목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영상이나 글을 읽을 때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알고만 있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멘텀 투자에 대한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모멘텀은 관성입니다. 최근에 잘 오르는 자산이 앞으로도 잘 오를 것이라 보고 계속 따라가는 전략입니다. 추세에 올라타고 내리는 추세는 피하는 것입니다. 모멘텀 투자는 퀀트 투자와 TAA 투자적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모멘텀은 방법론이고 그것을 종목에 쓰면 퀀트, 자산 배분에 쓰면 TAA가 될 것입니다. 절대 모멘텀, 상대 모멘텀, 듀얼 모멘텀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듀얼 모멘텀은 절대 모멘텀과 상대 모멘텀을 합쳐놓은 개념입니다.
절대 모멘텀은 특정 자산의 수익률로 매수 매도를 판단합니다. 수익률이 0보다 크면 계속 보유하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매도하고 현금이나 안전자산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상대 모멘텀은 여러 자산 중에서 최근 수익률이 높은 것을 매수하고 수익률이 낮은 것은 매도하는 전략입니다. 간단한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스파이 TLT의 두 개의 ETF만 있습니다. 규칙은 단순합니다. 지난 6개월의 수익률을 비교해서 스파이가 높다면 모든 자산을 스파이로, TLT가 높으면 스파이를 팔고 TLT로 변경합니다. 단점은 분명합니다. 수익률의 차이가 극명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차이가 매우 작고 순위가 자주 바뀌면 계속 매도 매수를 반복하게 되어 결과가 나쁠 수 있습니다. 절대 모멘텀, 상대 모멘텀을 비교해 본 것입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각 방법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줄이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연구의 방향이 될 수밖에 없죠. 듀얼 모멘텀은 절대 모멘텀을 먼저 결정하고 이후 상대 모멘텀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절대 모멘텀이 시장 참여를 결정하면 상대 모멘텀의 규칙으로 투자하고 위험을 회피해야 하는 상황이면 안전자산으로 이동합니다. 모멘텀 투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살펴볼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하나의 ETF를 보고하겠습니다. 키움 투자운용에서 올해 7월에 출시한 키움 미국 테크 100 월간 목표 해지 액티브 ETF입니다. 아직은 순자산이 100억대로 작은 편이고 보수는 0.5% 정도입니다. 액티브한 전략의 ETF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보수를 받는 것은 적당해 보입니다. 이 지수는 아크로스 인베스트먼트에서 만든 전략 지수입니다.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사이의 비중을 매일 조정해서 하락에 방어하고 상승에 참여하려는 전략입니다. 하방을 방어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프로텍티브 풋 전략입니다. 하지만 풋 옵션을 사지 않고 주식과 채권 간의 비중 조절로 프로텍티브 풋 전략을 모방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프로텍티브 풋 구조는 커버드 콜의 반대 개념입니다. 커버드 콜은 콜 옵션을 매도하는데 프로텍티브 풋은 풋 옵션을 매수하는 전략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풋 옵션 매수 비용이 발생합니다. 투자 설명서에 나와 있는 그래프입니다. 실제 풋 옵션을 구매하는 방식이 파란색 그래프이고 이 ETF가 사용하는 방식인 풋 옵션 복제 전략을 사용하면 아무래도 좀 출렁이게 됩니다. 매월 말 기준 가격을 월간 목표 방어선으로 설정합니다. 해지 비율은 최소 5%에서 최대 95% 사이에서 1일 단위로 재조정합니다. 매일 비중을 재조정하는 방식이라 시장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주식 비중을 동적으로 조정하는 이 방식은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투자 방법입니다. 과연 수익률도 제 생각처럼 잘 나올 수 있는지 오랫동안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너무 짧은 기간이라 정확한 분석은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나오는 것은 분명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매수보다는 충분히 지켜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다시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즈 사이트를 가보겠습니다. 사람 이름이 아닌 한 가지가 눈에 보입니다. 바로 주식 채권 60-40입니다. 이름 레이지에 걸맞게 참 쉬운 방법인데 성과가 나쁘지 않습니다. 와우, 정말 단순함의 극치입니다. 단 두 개의 ETF만 존재합니다. 토탈 스탑과 토탈 본드입니다. 이렇게 쉬운 방법이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내는데 우리는 왜 여기저기를 헤매고 다니는 것이죠? S&P 500에만 투자한 것에 비해서 CAGR은 조금 떨어지지만 다른 지표들은 매우 훌륭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VTI 대신 스파이를 선택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과는 VTI가 더 좋습니다. VTI 대신에 QQQ를 투자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성과 그래프를 보면 역시나 금융위기 이후 2015년까지는 S&P 500보다 나은 성적을 보이지만 이후는 S&P 500을 이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실험을 해볼 수 있을 듯합니다. 에디트 포트폴리오를 눌러서 선택합니다. VTI의 비중을 30%로 줄이고 새롭게 QQQ를 30% 추가합니다. 목록에는 없는 새로운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졌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무척 궁금합니다. S&P 500에만 투자한 것에 비해서 CAGR은 떨어지지만 11.06%라는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좀 이상합니다. S&P 500의 수치가 지나치게 높은 듯합니다.
이 사이트에서 QQQ에 대한 데이터를 2016년도부터만 보여주고 있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어쨌든 간단하게 만든 이 포트폴리오의 성과가 꽤나 그럴듯합니다. 주식 채권 60, 40. 참 쉬운 방법입니다. 이보다 쉬운 방법은 아마도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바로 옆에 파랑새를 못 보고 멀리만 헤매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최고의 포트폴리오 전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몇십 년 더 연구를 거듭한 이후 다시 되돌아와서 그래, 역시 이게 최고다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좀 더 멋진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30년 국채 AS입니다. 이전에 3개의 ETF를 추천했는데 그중 장기 국채는 무척 위험한 투자입니다. 지인에게 여러 경제 상황을 얘기했더니 30년 국채에 몇 천만 원을 투자하더군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미국 30년 국채 수익률 차트입니다. 현재 5%를 기준으로 치열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당연히 다시 내려오는 것이지만 1년, 2년 더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장기 국채는 위기에 대비하는 해지 개념으로만 접근하셔야 합니다. 위기가 오고 주가가 급락할 때 위기 극복을 위한 금리 인하가 발생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보험 차원으로 투자금의 10%를 넘지 않게 합니다. 투자는 IQ나 통찰력 혹은 기법의 문제가 아닌 원칙과 태도의 문제이다. 벤자민 그레이엄 형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